불일 여인 마리아 오르치시. 마리아 오르시치는 신비한 여성이다. 그에 관한 연구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는 초인간의 존재로서 UFO를 제조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다. 그리고 알데바란으로 VRIL-7 ODIN을 타고 우주여행에 나선 것이 1945년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 그의 이야기는 전해오는 것이 없다. 여기에 짧은 불일 여인 마리아 오르시치. 중세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의 총체라는 저작을 남겼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는 자기가 다룰 테마들을 열거하였다. 1신, 2인간, 3신인, 4자연, 5종말 등의 5개의 분야에 관하여 이야기를 전개한다고 하였다. 거기에서 신인은 인간인데 신의 속성을 타고난 존재를 의미하였다.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신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로 그의 신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고 하면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의 삶이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여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이 역시 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에녹, 멜키세덱, 엘리야, 모세 등이 다 신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신과 가장 가깝게 있었고 또 신과 의사소통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개념으로 불일 여인 마리아 오르시치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 우선 불일 VRIL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1871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브러마이너스 리튼이라는 데 문호가 있었다. 그는 불일 미래 인종의 권능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당대의 베스트셀러였다. 거기에는 지하의 세계에 오래전부터 지상에서보다는 더 발전된 문명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불일 VRIL이라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불일이란 우주의 태초에 생겨난 중력파와 함께한 우주의 근본 에너지로서 인간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각종의 교통수단을 이불일 에너지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한 공상과학 소설이다. 우주의 근본 에너지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몸 안에 받아들이면 새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된다. 마리아 오르시치는 바로 이러한 불일 에너지를 몸 안에 받아들인 여인으로서 주변에 같은 체험을 가진 여인들을 모아서 전독일 형이상학협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약 60여 명의 여인들이 회원이었는데 그 중에는 5명의 여인들이 핵심 임원이었다. 마리아, 트라우테, 지그룬, 구드룬, 하이케 등의 5명은 20세기의 역사에서 불일 여인으로 남았다. 그들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마리아 오르시치 마리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마리아는 1895년 10월 31일 크로아티아의 차그렙 태어났다. 아버지 대잔 오르시치는 고급 공무원으로서 차그렙과 비엔나를 자주 왕래하면서 공무원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말레나 오르시치는 당대에 활약했던 발레리나였는데 비엔나에서 유명하였다. 말레나는 아들을 원하였다가 딸을 얻어서 다소 실망하였다고 했는데 남편인 대잔이 아들보다도 더 귀한 딸 자식인데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위로하였다고 한다. 사실 마리아는 평생 남성과 여성을 아우르는 방대한 차원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것을 아버지는 미리 예견하였던 것 같다. 마리아는 매우 일찍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의사가 그의 건강을 조사해 본 이후에 이 아이는 머리가 매우 영리하여서 잘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나중에 학교에 다닐 때에 교육시킨다고 하지 말고 당장의 교육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어머니 말레나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이다. 마리아가 5살 때의 일이라고 한다. 아버지와 함께 차그렙의 스테판 사원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 웅장한 건물과 내부의 화려한 장식에 도취되어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샅샅이 둘러보고는 다음 날에도 또 그 사원에 가자고 아버지에게 졸라서 아버지는 공무로 바쁘니 어머니와 함께 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때에 어머니가 교회 안에 들어서면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서 마리아도 따라서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상이 누구인가를 물었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설명하면서 너 역시 이름이 마리아이니 고귀한 여성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마리아의 5살 때의 일이었다. 아마도 이때의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담겨진 마리아상을 그는 평생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 것 같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어머니와 선생님들에게 이상스런 질문들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지구가 우주에서 오직 하나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지구가 존재하는가?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디에서 사는가? 9살의 어린아이인 마리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해답이 없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하곤 하였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마리아는 10살이었다. 그때의 마리아는 학교를 옮겨서 기숙사에 거하는 엄격한 수도원식의 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한다. 거기에서 마리아는 학교의 수업이 끝나면 항상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었는데 주로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 관한 것이고 사자의 책과 갈대아 신탁의 내용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마리아의 10세 때의 일이었다. 마리아는 차그렙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역시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생활의 학교였다. 거기에서 트라우테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를 통하여서 음악에 심취하여서 음악회, 오페라하우스 등을 자주 방문하였고 고전문학 작품들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트라우테는 기숙사에서 마리아와 같은 방을 사용한 룸메이트였다. 마리아가 15세 되던 해에 아버지는 딸의 문화적인 교양을 위하여서 차그렙의 오페라하우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세 가족이 바그너의 오페라를 감상한 일이 있었다. 그날 저녁에 마리아는 잠이 오지를 않았다. 그런데 조용한 밤에 귀에 무슨 소리인가 속삭임이 들려왔다. 마리아! 마리아! 오르시치! 내 말이 들리는가? 두려워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보라. 우리는 너를 선택하였다. 서로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리그베다 이러한 음성이었다. 매우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였다고 한다. 마리아는 한참 동안 상념에 잠겼다. 꿈인가 생시인가? 리그베다라는 그 여성은 누구인가? 왜 이름이 인도경전인 리그베다 리그베이더인가? 다음 날 마리아는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이집트의 고대 문헌뿐만 아니라 인도경전인 리그베다를 열심히 공부하였다. 1911년 1월 어느 날 학교의 친구가 신비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자고 하여서 비엔나에서 그 친구를 따라서 모임에 참석을 하였는데 당대의 유명한 점성술사 마담 푸스티쉬가 주관하는 모임이었다. 그는 영계와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리아는 차그렙 오페라 하우스에서 음악 감상을 하고 난 그날 밤에 자기에게 들려온 음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서 친구가 제안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마담 푸스티쉬의 강의가 끝나자 마리아는 자기가 외계에서 보내오는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마담 푸스티쉬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또다시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면 답변을 하라고 하였다. 지구 내에서가 아니라 외계에서 보내오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리아는 마담 푸스티쉬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널링이라고 하는 텔레파시의 상태에서 외계인들과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러한 경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마담 푸스티쉬로부터 들은 마리아는 용감하게 그 외계인과 대화를 할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 외계인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다. 마리아는 리그베다를 연구하다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생각하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구절을 리그베다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빛이 가장 빠르겠지만 다차원인 영적인 세계에서는 생각하는 기능이 빛보다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신을 리그베다로 말한 그 여성의 목소리를 다시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1911년 3월 말경에 마리아는 또다시 그 가냘픈 외계 여인의 음성을 들었다. 마리아는 누구이냐? 리그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름을 이야기하라. 무슨 일로 나를 선택하였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외계 여인의 목소리는 다소 커지면서 또렷또렷한 음성으로 이사이 ISAI라고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네들과 소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이상스런 체험을 하게 된다. 남이 손을 움직이면서 글씨를 쓰게 되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몇 줄을 그렇게 종이에 자기도 모르는 글씨를 받아 적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다. 마리아는 전혀 그 이상스런 글씨를 판독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상스런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는 차그렙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났다. 마리아는 차그렙 국립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고대 이집트에 관한 역사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 문명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문헌들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도서관에서 자기 아버지의 나이만큼 차이가 나는 한 귀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는 터키와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는 독일로 재귀화한 세보텐도르프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당시에 비엔나에 살았는데 차그렙에 와서는 도서관에서 고대 문헌들을 찾고 있었다. 바로 마리아가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던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서적들이었다. 세보텐도르프는 마리아를 비엔나의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일이 있은 후 1916년에 마리아는 비엔나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된다. 그 어간에 졸업하기 이전에 세보텐도르프를 비엔나에서 자주 만난 일이 있었다.
세보텐도르프는 마리아가 학교를 졸업한 그 해에 비엔나의 카페 쇼펜하우엘에서 저녁 초대를 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는 템플 기사인 플렐락 게르노와 공군 파이로트 로타르 바이츠라는 사람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모두들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신비스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마리아에게 오랜만에 외계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마리아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고 외계인의 음성과 대화를 하였다. 그러자 손이 움직이면서 그전에서처럼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하였다. 그 자리에 함께하였던 세 남자들은 이상스런 눈으로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었다. 세보텐도르프의 나중의 이야기로는 마리아는 그 당시에 눈을 감고 비몽사몽간의 경지에 있으면서 손을 놀려서 글씨를 썼다고 말하였다. 그 중에서 템플 기사인 게르노는 그 글씨를 판독할 수가 있었다. 이는 템플 기사들의 옛날 문헌에서 자주 본 바로 그 글씨라는 것이다. 게르노에 의하면 마리아가 받아 적은 그 내용은 외계로 여행할 수 있는 특이한 비행물체에 대한 설계 및 기술을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엔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물론 마리아였다. 그러나 세보텐도르프는 놀란 표정으로 지금 세계전쟁 중인데 외계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오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의 세계적인 평화가 오리라는 징조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게르노는 그 글씨는 13세기에 템플 기사가 이사이아이라는 여신으로부터 받은 글씨라고 설명하였다. 마리아는 그러면 이사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말한 그 여인이 여신인가고 물었다. 마리아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르노는 마리아가 보여준 종이장에 적혀있는 글씨들을 더 자세히 판독하였다. 마리아는 템플 기사 게르노로부터 대단한 순경의 대상이 되었다. 1220년도 후베르투스 후베르투스 템플 기사에게 이사이 여인이 나타난 것은 13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서 마리아가 받아 적은 그 글씨가 템플 기사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것이라고 하였다. 초대 템플 기사 후베르투스는 신약성서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권능에 관한 내용과 이사이의 나타남을 연관시켰다. 그래서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근교의 운터스베르그라는 산속의 태고대로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오는 지하로 통하는 굴을 숭상하였다. 그 굴을 통하여서 지구로부터 외계와 연관을 맺을 수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사이는 여신이라기보다는 외계에 사는 메신저로서 지구의 인간과 유사한데 외계에 사는 한 인간이라고 템플 기사들은 믿었다. 그런데 13세기의 템플 기사들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아래와 같은 형상을 발견하여서 독일의 잘츠부르크 근교의 운터스베르그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 예술 조각품이 분실되었다고 한다. 이 지상 어딘가에 존재할 것인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가 하나로 조각이 되어 있으며 여자의 긴 머리가 아래로 내려져서 약 1.5m의 높이를 이루고 있는 형상이다. 일명이는 대형상 매그너 피구러이라고 불려진다. 그것은 금으로 된 형상인데 위에는 보라색의 자수정이 들어있고 아래에는 흑색 크리스탈 즉 흑수정이 들어있고 연결은 여자의 긴 머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주의 에너지 곧 불일을 불러들이는 물체로서 이러한 형상을 가까이에 두면 몸이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비치하였던 것이다. 템플 기사단은 나중에 이를 복원하여서 복사판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전시 효과에 지나지 않을 뿐 실제로 불일 에너지는 그 속에 담겨지지가 아니한다고 한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우주의 에너지는 여성들의 긴 머리를 통하여서 여성들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성적인 관계는 곧 여성의 몸에 들어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통하여서 얻을 수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이나 고대 인도에서는 남녀 간의 성적인 교섭이 단순한 불륜의 타락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우주의 기운이 담긴 여성의 몸으로부터 남성들은 불일 곧 우주 에너지를 몸 안으로 불러들일 수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가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상 매그너 피구러운 위에는 자수정 아래에는 검은색의 크리스탈인 흑수정이 들어있고 그 중간을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연결시켰는데 조각품은 겉으로 보이는 상징이고 실제로 자수정과 흑수정과의 연결에는 1.5m 이상이나 되는 긴 여성의 머리카락을 꼬아서 연결을 시켰다고 한다. 템플 기사인 플렐락 게르노는 아무 여성의 머리카락이나 절단하여 그 형상 속에 넣는다고 하여서 불일 에너지를 그 형상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외계인들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높이 빼어난 여성의 머리카락이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서 템플 기사단에서 모조품을 만들어 놓은 것의 내부에 마리아의 머리카락을 넣게 되면 원래 고대 바빌론에서처럼 우주 에너지 곧 불일 에너지가 그 형상에 담겨질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템플 기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형상을 다시 복제하여 만들어서는 마리아는 자기의 집에다 비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템플 기사단의 형상에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넣는 일을 허용하였다.
그로부터 본격적인 불일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였다. 이 즈음하여서 마리아는 옛날 기숙사의 룸메이트였던 트라우테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트라우테 아몬티아레이유티 아몬이었다. 마리아는 트라우테를 세보텐도르프와 템플기사 프랄렉 게르노와 공군 파이로트 로타르 바이츠에게 소개하였다. 트라우테도 마리아로부터 영적으로 외계인들과 접촉하는 텔레파시의 경지를 배웠다. 원래 그 분야에 타고난 성품이 있어서 쉽게 영적 교섭의 경지에 몰입할 수가 있었다. 마리아는 이사이에게 새로운 친구인 트라우테를 소개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불일 여인의 외계인과의 교섭에는 두 사람이 서로 함께하게 되었다. 트라우테 역시 긴 머리를 일부 절단하여서 대형상의 안에다 넣는 일에 협조를 하였다. 템플 기사단에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불일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전파되기에 이른다. 세보텐도르프는 이 즈음하여서 독일의 뮌헨으로 거처를 옮긴다. 그러면서 뮌헨 공과대학의 슈만 박사 그리고 하우스호퍼 교수들과 친분을 맺고 이른바 툴레협회 THUL이 거셀셰프트라는 것을 결성하게 된다. 여기에 마리아 트라우테 그리고 템플 기사 게르노 공군장교 로타르 바이츠 등이 회원이 된다. 이때가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였다. 툴레협회는 1919년 루돌프 폰 세보텐도르프 루달프 본 SEBOTENDORFF에 의하여서 결성되었다. 그 협회에 칼 하우스호퍼 칼 HAUSHOFER, 루돌프 헤스 루달프 헤스, 빌프리드 오토 슈만 윌프리드 아토 슈먼 박사 등이 회원이 되었다. 나중에는 하일리히 힘물러 하일릭 힘밀리리터어도 회원이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서 마리아는 독일의 베르히테스가덴 버크터스가던을 방문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그와 연결된 운터스베르그 UNTERSBERG 산에서 13세기 때에 템플 기사 후베르투스에게 이사이 여신이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그 지역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혹시 자기가 그곳에 가면 이사이 JIS가 직접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옛날 13세기 때에 후베르투스가 만났었다고 하는 이사이 여신을 거기에서 만나지는 못하였다. 다시 뮌헨으로 돌아온 마리아는 그곳에서 작곡가 브루크너의 비서로 일하면서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절친한 사이였던 프리드리히 에크슈타인 프리드릭 엑스틴과 만나게 된다. 그를 통하여서 마리아는 당시의 새로운 학문 분야였던 신지론 THEOSOPHIE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된다. 에크슈타인은 마리아에게 헬레나 블라바츠키 헬러너 BLAVATSKY 여사의 저서를 소개한다. 비밀의 가르침, 이시스의 재발견 등의 저서는 마리아가 이미 10대의 소녀로서 이집트 연구에 몰입하였던 일로 인하여서 매우 친근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이 담긴 책들이었다. 마리아가 비엔나의 쇼펜하우엘 카페에서 이사이 여신과 채널링 교신을 하면서 받은 우주비행체의 기술 설명서 그리고 둥근 비행체의 엔진의 모습을 담은 기록은 벌써 3년 전의 일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 마리아는 우주비행체 JFM JENSEITS FLUG MASCHINE를 제작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사이가 있는 알데바라네로 여행을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결국 그는 툴레협회에서 세보텐도르프를 통하여서 뮌헨 공과대학의 슈만 박사와 만나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의논할 계획을 세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세보텐도르프가 마리아를 툴레협회의 모임에 초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트라우테가 또 새로운 불일 여인인 구드룬 라인하르트 GUDRUN 라인하트를 데리고 마리아의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트라우테가 구드룬을 마리아에게 데리고 온 이유는 구드룬 역시 알데바란으로부터 보내온 메시지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툴레협회의 회원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마리아는 자기의 침실로 두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하고서는 옷장 안에 깊이 넣어둔 데서 대형상을 꺼냈다. 커튼을 쳐서 방이 다소 어두운데 바로 그 대형상에서 희미하게나마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얼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그 형상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상당히 뜨겁게 느껴졌다. 세 여인은 돌아가면서 그 형상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마리아가 설명을 하였다. 지금 이 형상에는 나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데 우주의 에너지인 불일 이 형상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과 열을 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트라우테도 자기 집에 자기의 머리카락을 넣은 대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불일 여인들은 앞으로 그 대형상을 자기 침실의 옷장 안에 넣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자고 몸이 건강하게 된다고 마리아가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마리아도 트라우테도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두루는 머리를 짧게 한 단별형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도 머리를 길게 하여서 대형상 안에 넣게 되면 불일 에너지를 가까이에 둘 수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마리아는 우리 모두는 몸 안에 불일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과정으로 대형상 안에 우리의 우주 안테나인 머리카락을 잘라서 넣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세보텐도르프는 마리아에게 우편 엽서를 보냈다. 거기에는 마리아가 한번 방문하였던 베르히테스가덴의 산장 레스토랑인 람자우 RAMSAU에서 1919년 12월 12일에 만나자고 하는 내용이었다. 마리아, 트라우테, 구두룬 이 세 명의 불일 여인들은 그날 저녁에 람자우 산장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 자리에는 범바빌론 협회 PAMBAB와 예로NISCHE 거셀셰프트의 회장인 페터 옌센 피터 젠선, 윈헨공과대학의 빌프리드 오토 슈만 박사가 세보텐도르프의 초대를 받고 미리 와 있었다. 이미 3년 전의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그 당시에 채널링으로 받아 쓴 기록과 엔진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갔다. 제일 먼저 범바빌론 협회의 옌센이 그 기록된 문서를 주도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는 매우 정확하게 그 외계인의 문자들을 판독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슈메르 문자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슈만 박사에게 기술 설명서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슈만 박사는 옌센이 번역해주는 내용을 독일어로 다시 받아 썼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매우 흥미가 있는 우주 비행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슈만 박사는 자기가 그 비행체를 제작할 자신이 있다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비록 3년을 기다렸지만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을 때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설레었다. 트라우테도 구두룬도 흥분된 분위기를 자제하기에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슈만 박사는 알데바란까지는 68광년 떨어져 있는데 차원 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할 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알데바란에 갈 수가 있다는 확신을 불일 여인들에게 넣어주었다. 슈만 박사가 그날 람자우 산장 레스토랑에서 설명한 차원 통로는 오늘날에는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주 비행체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인 시속 4만 km 4만 km/h 이상으로 비행하게 되면 우주 공간에 차원 통로가 생겨나게 된다. 즉 지구와 알데바란의 거리가 축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68광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2, 3년이면 도달할 수가 있다고 슈만 박사는 설명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속도로 우주에 진입할 수 있는 우주 비행체를 어떻게 제작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베르히테스가덴의 람자우 산장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모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장래에 우주 비행체가 완성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리아, 트라우테, 구두룬 세 불일 여인은 모두 다 알데바란으로의 여행을 간곡히 원하고 있었다. 이 사이 여신은 다름 아닌 알데바란의 세계의 여황제가 아니겠는가. 속히 알데바란에 가서 그를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세 불일 여인은 억제치 못하였다. 슈만 박사는 윈헨공과대학에서 과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둥근 형체의 우주 비행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슈만 박사는 자기가 추천하는 두 과학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직접 만나서 우주 비행체를 제작하는 데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빅토르 샤우베르거와 알베트 아인슈타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리아는 다음 날에 두 과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1920년 5월 초에 마리아는 윈헨에서 비엔나로 향하였다. 윈헨에는 트라우테와 구두룬이 툴레협회의 사무실에 나가서 세보텐도르프와 함께 아필에 관하여서 의논하기로 하였다. 마리아는 비엔나에서 아인슈타인과 샤우베르거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여서 뉴톤 이후에 우주물리학의 전환점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그의 명성이 알려지고 있었고 여러 나라로부터 초청 강의의 청탁을 받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그때의 비엔나 공과대학에서 상대성 원리에 대하여 특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바 있었다.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아인슈타인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또 아인슈타인도 만나주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이는 슈만 박사의 각별한 부탁과 주선 때문이기도 하였다. 마리아는 비엔나의 카페 쇼펜하우엘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났다. 슈만 박사로부터 미리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아인슈타인은 마리아에게 젊은 여인이 어떻게 하여서 우주비행체를 만들 생각을 하였으며 슈만 박사와 같이 능력이 많은 학자와 만나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가 매우 궁금하다고 하였다. 마리아는 알데바란으로부터 채널링을 통하여서 텔레파시에 의하여서 외계인들의 기술을 전수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3년 전의 일인데 조심스러워서 혼자서만 가지고 있었던 기술 정보를 슈만 박사에게 내어보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범바빌론 협회에서 그 외계인의 문자를 해독하여서 슈만 박사에게 번역해 주었다는 해명을 하였다. 마리아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지금 뉴턴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차원 통로에 관한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아인슈타인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원 통로를 통하여서
우주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이며 먼 훗날 실현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공상과학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는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였다. 결국 아인슈타인과의 만남은 1시간도 못 되어서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 날에 마리아는 같은 커피숍에서 빅토르 샤우베르거를 만났다. 그는 흔쾌히 마리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비엔나에서 당분간 슈만 박사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뮌헨으로 거처를 옮기겠다고 하였다. 이제 우주 비행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샤우베르거와 슈만 박사가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 박사로부터는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마리아는 샤우베르거의 탁월한 지식과 기술 개발이 전제가 되고 슈만 박사의 제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노력이 합해지면 분명코 우주 비행체가 탄생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뮌헨으로 돌아왔다. 1920년 6월부터 샤우베르거는 뮌헨으로 거처를 옮겨서 슈만 박사와 함께 불철주야 우주 비행체를 제작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 결과 1925년 초에 첫 번의 우주 비행체 JFM가 탄생되었다. 슈만 박사와 샤우베르거는 마리아에게 직접 테스트 시운전을 해보라고 하였다.